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부모를 버린 자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제 주변에 그런 페루나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들의 자식들은 그 쓰레기 중에서도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읽는 내내 세상에는 저런 페루나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멀쩡한 척 길거리를 걸어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다 돋을 지경이었거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니 제가 어떤 사연을 소개해드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읽는 내내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 오늘은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네요. 물론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자식 같지도 않은 제 자식놈 때문에 여기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페루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 자식이 바로 그 페루나입니다. 물론 아들을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낳고 길렀지만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딸도 낳고 싶었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 있는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잘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되려 아이를 망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크게 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의 시댁, 그러니까 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역에 유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땅이 많으셨고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는 부족함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냥 평범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도 어디 가서 자신있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와 남편은 저희 자식도 당연히 저희처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안 돼. 그래, 조금 엄하게 키우기도 해야지. 그러면 버릇만 잘못 들어. 이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저와 남편이 좋은 사람들이니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배울 거라고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갔어요.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에게 막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했어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엄마한테 다정하고 아빠와 잘 지내던 아들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는 저나 남편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일 거라고 말이죠. 그렇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외국을 가서 살겠다고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였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아들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딱히 하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외국에 나가서 취직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너 가면 나랑 네 엄마만 한국에 있는 건데 한국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는 저 없어도 잘 사실 텐데. 그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 아들이 저나 남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들의 앞길을 막으면서 한국에 붙잡아두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면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결국 자식 인이는 부모 없다고 나가겠다는 아들 발목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정말 한 줌의 미련도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잘못 키웠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외국 생활이 너무 맞지 않고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오고 가면서 해먹은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행동들이었어요.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거의 연락을 해오지 않았는데 남편은 아들이 나갈 때도 그렇고 나가서도 보여준 그런 태도 때문에 아들에게 실망을 많이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한테 지원해주지 않을 거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도 이제 20대 후반이면 슬슬 정신 차리고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나이는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뭐든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해줄 거야. 사실 남편의 그 결정에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남편이 속으로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남편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어떻게 하냐니? 그럼 너는 그 나이 먹도록 앞으로 뭐하고 살 건지 생각도 안 해봤단 말이냐?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말에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 건데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나쁜 짓만 안 하면. 남편은 아들의 그 당당한 말에 어이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아마 아들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셨어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말이죠. 나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재산 물려줄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 없이 쓰라고 받은 돈도 그리고 지킨 재산도 아니야. 아니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면서 그걸로 유세 부리세요? 유세? 너 지금 유세라고 했냐? 너 그만하지 못해? 남편 옆에서 남편이 그간 얼마나 힘들게 그 재산을 불려왔는지를 다 봤던 저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게다가 아들은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아니 넘치게 받아왔었으니까요. 네가 그동안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건 생각 안 하니? 부모가 자식 낳았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능력이 되셨고요. 능력 된다고 다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 주변에는 아무 말도 없이 건물 같은 것도 턱턱 물려주던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남편이 급기야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저도 뒷목이 땡겨왔는데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이 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또 부모한테 감사함도 못 느끼는 자식한테는 한 푼도 못 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 똑바로 해. 아들은 그런 남편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냐 우는 소리를 해댔지만 남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주는 모든 용돈을 다 끊으라고 했지만 저는 또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들에게 용돈이 될 만큼의 돈만 다달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재산 정말 안 물려주실 것 같으니 너도 아버지 돈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해. 처음에 제가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엄포를 놔서 취직한 거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부모 돈을 믿고 그 좋은 학벌도 그냥 둔 채 놀고 먹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회사에서 대접해주고 하니 그 맛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들은 당시에는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재산을 물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취직을 하고 나름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고 그래도 진짜 구제불능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또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도 했습니다. 이 결혼도 사실 할 말이 많기는 해요. 며느리 되는 아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나 남편이 조건을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배움이 깊지 않았고 만약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가난이 죄가 아닌데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는데 목이 엄청나게 파인 옷을 입고 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짧은 바지에 손톱에는 진한 매니큐어까지 결혼할 남자의 집에 인사하러 오는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원래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지금은 놀고 있어요. 뭐 다르게 준비하는 건 없고요. 이제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다든지. 없어요. 원래 저는 일도 못하고 워낙 다 못하는 사람이라.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난 건지 짐작도 되지 않더군요. 아들이 그래도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들 집이 좀 산다고 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형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하니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물어봤어요. 대체 어디서 만난 거니?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만났어요. 술 같이 마셨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해? 저는 잠깐 봤지만 속이 답답해져 오는 느낌이었는데 대화가 잘 통하다뇨. 아들의 수준도 그 수준이라는 말 같아서 심란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아? 연애 일단 좀 해보고.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어른들 마음에 들기 힘든 사람 아니니. 옷차림이 저렇고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도 안 지키는 사람을. 그 기본적인 것도 다 꼰대 같은 어른들이 정해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여자의 저 자유분방함이 좋은 거고요. 저는 저 여자 아니면 안 돼요. 아들은 완강했습니다. 그 여자 아니면 절대 결혼이고 뭐고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좋다는데 한번 같이 살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아이랑요? 우리 아이도 뭐 대단히 어딜 내놓을 만한 애도 아니고. 물론 남편 말이 맞기는 했습니다. 아들도 싹바가지라고는 없는 아이였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일수록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도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신 만나고 아들 생기고 하면서 정신 차린 거거든. 쟤도 지 가정 이루고 살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낫지 않을까? 물론 저는 그 정신 차리는 것도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반대할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 반대하고 내쫓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저나 남편이 할 수 있는 짓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는 수 없이 결혼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조금이라도 둘 다 어른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가진 기간에도 속 뒤집어지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하질 않나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겁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한 잔 한 대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요. 누가? 어느 의사가 그러디? 아니 어머님, 의사가 괜찮다는데 어머님 뭘 그렇게 유난이세요? 그리고 제 자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까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세상 어느 의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요. 제가 거품을 물고 그래도 술, 담배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아들이 자기가 말려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새끼라고 챙기나 보다, 아빠가 되니 정신을 좀 차리다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태어났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딸아이가 무척 가지고 싶었는데 생기지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손녀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게 그런 말이던가요. 저와 남편은 손녀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손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아이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어디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도 말해주지 않더군요.
그냥 무턱대고 아이를 두고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루 만에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데리러 오지 않기도 했어요. 저는 엄마라면 모성애는 반드시 다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를 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손녀가 불쌍했고 더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 예뻐했고요. 다행히 손녀는 저나 남편을 무척이나 잘 따랐고 남편도 저도 손녀를 굉장히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손녀는 저희가 다 키웠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도 지 엄마를 보면 울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까요. 어머니, 저 1억만 빌려주세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그때가 소녀가 5살쯤 되었던 때의 일일 겁니다.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걸 어디다 쓸 건지 확인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큰 돈을 뭐하게? 그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그러니 너도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 아니냐?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버님 돈 많으시잖아요. 네 시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면 주는 네가 돈 맡겨둔 은행도 아니고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정도 되는 돈을 묻지도 않고 그냥 주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런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궁시렁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투자 정보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투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돈 벌면 꼭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니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고 여유까지 있는데 돈을 빌려서까지 투자를 왜 해야 하는 거니? 그런 마음가짐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요? 벌 수 있을 때 보이는 돈 놓치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짓이 어딨다고요. 빌려주세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정말 무슨 맡겨놓은 사람처럼 돈 달라고 징징거렸어요.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차용증 쓰거라. 네? 이런 큰 돈 그냥은 못 빌려주겠고 네가 갚는다고 하니 빌려주는 건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믿을 구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차용증 쓰면 빌려주마. 아니 무슨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차용증을 써요. 돈 문제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야. 사실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되는 이유라면 그보다 큰 금액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납득되는 이유도 되지 못했고 그리고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믿음직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라는 그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게 한 겁니다. 받을 수 있고 아니고보다 저는 그게 더 중요했거든요. 한참을 궁시렁궁시렁하며 차용증을 쓴 며느리에게 지장까지 찍게 한 뒤 1억을 빌려줬어요.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저도 남편 몰래 해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거든요. 내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좋은 곳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기껏해야 사치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스러울 만큼 며느리는 인간이 덜 된 아이였어요. 김희영 씨 시어머니 되십니까? 그런데요? 아 그래요? 댁내 며느리가 지금 나한테 돈 1억 5천 빌려가서 안 갚는데 이 번호 알려주대요. 자기 시어머니라고.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1억도 도박하기 위해 빌려간 거였고 그걸 다 잃은 걸로도 모자라서 1억 5천의 빚을 졌다고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저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삼촌이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다 못해 본인 인생마저 스스로 끝내신 분이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일단 아들에게 전화해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아들도 며느리가 화투를 치러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줄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도 그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아직도 한이 되네요. 아닙니다. 제 아들놈도 똑같은 놈이니 자기들끼리 그러고 사는 거겠죠. 누굴 탓하겠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웃긴 건 그러면서 1억 5천이 되는 돈을 저에게 갚아달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싹싹 비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돈을 갚아주지 않겠다는 각서에 무슨 도장까지 찍고 공증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조용했던 것 같아요. 뒤로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도 일단은 보이는 건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라고 10번은 넘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며 별일 아니라고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쓰러졌습니다. 간암 말기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할 수 없는 단계고 항암도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도 받으시겠다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보통 짧게는 2개월, 길면 6개월 정도는 보기는 합니다. 항암을 받으면요?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제 소견이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암 받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항암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제가 극구 뜯어 말렸지만 남편은 남은 생을 병원에 누워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울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어떻게 하신대? 아들의 첫 대답이 저거였어요. 그때 저는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엄청나게 세게 때리고 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시한부라고 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묻는 아들이라니. 그런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그게 할 소리니? 네 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죽는다는데. 그거야 제가 속상해도 달라지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아들의 그 말이 가슴에 콕 하고 박혀서 저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까지 남편에게 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산은 그놈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를 불러다 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여세를 2번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남편은 지금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갈 수 없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면 그놈의 자식들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안 봐도 뻔하거든. 맨날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협박하고 하겠지. 그러면 당신도 병나. 남편은 그걸 굉장히 걱정했어요. 가만히 있을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는 건 남편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주긴 할 거야. 그리고 그게 다라고 할 걸세. 그걸 믿을까요? 믿게 만들어야지. 내가 다 생각에 있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들은 그래봬도 배울 만큼 배운 똑똑한 아이라 남편이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있는 재산은 그게 다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20억이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물론 저는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요. 여기서 5억을 너희 엄마한테 줄 거고 나머지는 너한테 줄 생각이다. 5억이나요? 어머님한테 5억이나 되는 돈이 왜 필요한데요? 그 와중에도 그 썩을 것들은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너희 엄마, 너희 시어머니 이제 환갑이 좀 지났다. 아직 살 날이 더 많아. 그리고 내가 내 아내한테 이 정도는 못 준다는 말이냐? 그래 그러면 너희 어머니한테 10억 주고 너희가 10억 가져가거라. 남편이 거기서 더 줄여버리자 그제야 아들이 웃으며 남편의 손목을 슬쩍 잡더군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요. 저희가 잘할게요. 그곳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남편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들도 저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뻔했어요. 그렇게 재산 정리를 끝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돈이 있었지만 남편은 아들에게 들키지 않게 다 정리를 해뒀고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정신이 조금 있을 때는 혹여나 말을 바꿀까 싶어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쳤는데 나중에 남편이 정신이 희미해지자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유금은 제가 정리할게요. 심지어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자국 하나 없는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다들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저 집 며느리는 어떻게 저렇게 싹수가 없어. 며느리만 없게 아들도 봐. 저 슬퍼하지도 않은 얼굴. 지가 저러니까 본인 같은 여자를 만난 거지. 지 아버지 아픈 거 알자마자 재산부터 정리하자고 했다면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저런 자식은 진짜 자식 새끼도 아니야. 그런 말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 자식은 그런 새끼가 맞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지루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놈과 부의금이 얼만지 계산하고 있는 년을 보고 있자니 저는 남편이 불쌍해서 그리고 저도 불쌍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엉엉 우는 저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것들이 너무 죽을 만큼 미웠던 것 같아요.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들이 이러더군요. 그 큰 집에 혼자 살기 그렇지 않으세요? 그 속이 뻔히 내다보이는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빤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을 만한 말을 하더군요.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래요, 어머님. 이 집은 관리도 힘들고 이제 나이 더 드시면 집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차실걸요?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자기들끼리 저를 위하는 척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그게 너무 역겨워서 그 연년들의 얼굴도 보고 있기가 싫더군요. 정말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 아시나요? 제가 비웃듯 바람 빠지는 웃음을 지으며 아들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왜? 차입금 니들 달라고? 제가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던 건지 어떤 건지 아들은 움찔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되받아쳤습니다. 돈 바닥에 깔고 앉아서 뭉개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요? 내 재산 내가 깔아뭉개고 앉아있든 말든 뭔 상관이냐? 어차피 언젠가 저희가 받게 될 돈인데 누가 그래? 어차피 너희가 받게 될 돈이라고. 진짜 고집 한번 더럽게 세시네. 어떻게 한번 고분고분 넘어가는 법이 없으세요? 네? 진짜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뭐? 저도 하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우리 앞으로 될 재산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끼고 있냐고요. 다 늙어서 욕심까지 많아. 뭐라고 했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다 늙어빠진 노인네가 욕심은 더럽게 많다고 했어요. 왜요? 이 집 이거 얼마나 한다고 동네도 후져서 끼켜야 4억이더만. 끼고 사세요 그럼. 우리랑은 이제 인연 끊고.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고서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물었어요. 너도 같은 생각이냐? 어차피 어머니 20년은 더 사실 텐데 그동안 아버지가 주신 돈 뭐 혼자 다 쓰실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야 받아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너는 그게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한테 할 소리니? 뭐 모르겠고 이제는 각자 살죠. 언제는 각자 안 살았니? 완전히 인연 끊자고 선언하자고요. 그래야 저도 짐 더는 기분일 테니까. 뭐 짐? 짐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울음이 다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자기들을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몰라도 평생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기만 한 것들이 저에게 짐이라뇨. 어머니는 이제 저희한텐 짐이니까 인연 끊어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돈 있을 땐 물 주고 돈 없으면 짐이냐? 너한테 부모는? 아들은 그런 제 대답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는 줄 아세요? 아마 그곳이 어디였는지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이 뒷목을 잡으실 거예요. 그곳은 바로 남편의 산소 앞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의 49제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남편의 그 산소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어쩌다 저런 인간으로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말처럼 저런 아들 있으니만 못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서는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바로였던 장례식장에서보다 그날 더 많이 운 것 같아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그 연놈들은 머지않아 망할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인생을 그따위로 사는 아이들에게 그 정도 돈을 날리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 말이죠. 그 순간이 되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말이죠. 그리고 제 그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들 부부가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기? 다행히 아직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은 없는 모양이야. 하도 이상한 소리라니까 사람들도 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돈 구하고 있는 거 보면 무슨 큰일이 나도 난 게 아닐까?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원래도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빨리 날려먹은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것도 화투친 거 아니야? 도박 말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다 잃을 수 있을 만한 게 그거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이미 전적이 있는 애잖아요. 사실 저도 소녀만 아니었으면 그냥 관심 싹 끊고 없는 인간들이라고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녀 때문인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물어봤습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더군요. 아들내미는 주식 선물인가 뭔가 그거에서 다 털어먹고 며느리는 화투 쳤다던데. 그래서 요즘 둘이 맨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린대. 네가 더 잘못했다 하면서. 그러면 옆에서 애는 울고. 아유, 소녀는 진짜 무슨 죄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횟가닥 도는 느낌을 받았어요. 애 앞에서 그러고 죽을 듯이 싸운다니. 앞서 이야기했지만 소녀는 저와 남편이 거의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소녀는 제가 데리고 와서 살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양육권 자체가 부모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뺏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쩔 수 없이 보낸 거고 말이죠.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는지 말이죠. 부모 둘 다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맨날 싸운다는 그 증거도 필요하고요. 재산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도 필요해요. 그 증거를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 쉬웠습니다. 그 년놈들이 하도 주변에 지랄을 대고 다닌 것도 있었고 이미 부부싸움으로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한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주식 투자와 도박을 한 건 정황이 너무 명확하게 다 남아있었고 말이죠.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는 소녀를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건지 굉장히 놀라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애를 그렇게 키우는 주제에 그럴 줄 몰랐다는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을 위해 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최고급 벤츠였어요. 아들이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5억이나 되는 차를 절대 뽑아줄 수 없다고 남편이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아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고른 것도 있었고 그 차가 5억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 5억 정도는 이렇게 한 방에 써버릴 만큼 가벼운 금액이다라는 걸 말이죠. 저한테도 엄청나게 가벼운 금액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써도 무리가 없는 돈이기는 했습니다. 그 차를 몰고 법원으로 갔어요. 당연히 아들은 그 차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라고 그 차를 뽑은 거였으니까요. 아니, 어머니가 이 차를 어떻게... 왜? 나는 이런 차 타면 안 되니? 이게 어머니 차요? 그래. 얼마 전에 일시불로 샀다. 네? 이게 얼마짜린데 일시불로 사요? 아들이 그런 반응에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모르는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에게 도대체 저게 얼마길래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충격받은 멍한 얼굴로 작게 읊조리듯 5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5억? 5억이요? 그래, 5억. 어머니한테 그 돈은 전 재산 아니에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어떻게 전 재산을 차 뽑는 데 다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저보고 미쳤냐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웃음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지금 도박으로 돈을 그렇게 날린 애가 저한테 미쳤냐니. 화투 쳐서 날리는 것보다야 훨씬 정상이지 않니? 제 말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거기서 할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돈이 더 있으신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죠? 아들이 뭔가 눈치챈 듯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기들한테 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머니 돈 더 있으세요? 얼마나요? 얼마나 있는데요? 내가 돈이 더 있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남한테 기부를 하면 했지 너희들 같은 페루나들한텐 돈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아두가 며느리는 그때 아차하는 얼굴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 돈이 있다면 그렇게 연을 끊자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아니, 사실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급기야 그렇게 죽고 물살던 지 마누라 탓을 하더군요. 본인도 돈을 다 잃고 마누라까지 도박으로 돈 날리고 뭐 제 아들이지만 인성이 좋거나 의리가 좋은 놈은 아니고 그쯤 되면 자기 마누라라고 끝까지 함께하고 그런 것도 없어질 시기이긴 했습니다. 뭐? 이 여자? 당신이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네가 싫어하니까 내가 억지로 어머니랑 연 끄는 거 아니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먼저 얘기 꺼냈잖아. 언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아들인데 어지간히 먼저 얘기를 꺼냈겠다. 네가 어머니 안 보고 살면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며. 지금은 은근히 지민 느낌이라며. 내가 언제? 그때였습니다. 맞아. 아빠가 그랬어. 가만히 있던 소녀가 입을 열었어요. 모두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에 놀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이 사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할머니랑 살기 싫다고 할머니랑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내가 나는 할머니 좋다고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안 된다고 했어. 아니, 아빠가 언제 또 그랬다고. 이거 보세요, 어머니. 제 말이 맞죠? 이 사람이 먼저 꺼낸 얘기라니까요. 가만히 자기 엄마를 보던 손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그랬잖아. 엄마도 돈 없는 할머니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보고 할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엄마랑 아빠 둘 다 나빠. 나는 엄마랑 아빠 둘 다 같이 살기 싫어. 나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 손녀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무슨 마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아닌 저와 산다고 하는 건지, 그 마음이 짐작조차 가지 않아서 말이죠. 세상 어느 자식이 엄마와 아빠와 살기 싫어하겠냐고요. 그 년념들이 오죽했으면 애가 그런 말을 하냐는 말입니까. 소녀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지 중양육자가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 자식의 양육권을 저에게 빼앗겼다는 그 사실보다 제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를 더 혈안이 되어 물어보고 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니들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법적으로 그거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거 모르세요? 아버지 돈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너 모르게 나한테 재산 준 이유 뭐겠니? 네가 그럴 거 알고 그런 거잖니? 그래서 그 양반이 다 쑤써놓고 갔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냐? 사실 아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을 속여가며 어머니에게 재산을 다 주고 갔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을 거예요. 아들에게는 돈 말고는 중요한 게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돈 다 싸갖고 간에 들어가실 거예요? 어차피 저희 주실 거잖아요. 그 전에 달라고요. 어차피 너희 주다니. 나는 공중에 뿌리면 뿌렸지 너한테 이 돈 주는 일 없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손녀가 성인이 되면 손녀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지들 부모가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그때까지 방법을 잘 고민해보다가 말입니다. 너는 부모라고 네가 가지고 이런 거 다 퍼주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내가 뭐를 가졌는데요? 그런 게 있어. 그러기 위해서 저는 틈틈이 손녀를 교육하고 있어요. 줏대가 있고 마음이 강한 아이로 말입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지만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긴 할 겁니다. 바보들이 아니니까요. 제가 손녀를 아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손녀에게 물려주면 그게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손녀에게 지금부터 나중을 대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다 그런 이유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슬픈 일 같아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서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도 혹여 그 재산이 티끌만큼이라도 자식에게 갈까봐 손녀를 교육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말입니다. 떠나간 남편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지 아닐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에게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랑 완전히 연 끊었어? 아들이 지 엄마 재산 얼마인지 알아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들이 제가 가진 재산을 가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들쑤시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겠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한때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적도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는 또 부모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아들이었고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처음부터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의심과 그리고 고통, 시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식은 아닐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끊임없이 깨지면서 결국에는 포기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말이죠. 우리 시어머니가 엄청 부자거든? 나중에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주변에 돈을 꾸는 며느리와,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삼아서 내가 대출받은 방법은 없을까요? 부모 몰래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받으려고 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면 하늘은 정말 다 주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손녀만 아니었다면 저는 어디 머리라도 깎고 절이라도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믿지 못하게 된 건지 생각하게 하는 일이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받은 돈 어떻게 쓸지 계획서 한번 써와봤어요. 어느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그걸로 본인이 투자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어쩌겠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기꾼이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말을 사기꾼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듣냐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이죠. 한번 깨진 믿음이나 깨진 관계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할지도 다시 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나 아들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게 깨지기 전에 서로에게 잘하라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거기도 합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저와 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네 부부가 와서 돈 문제로 괴롭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둘이 함께 여행도 최근에 다녀왔고 다음 계절에는 해외로도 나가볼까 합니다. 손녀에게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어른들이 많다는 걸 앞으로 꾸준히 알려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구구절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것들을 나열하라면 밤도 셀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뭐 어느 정도 뱉은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일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 듣는 것에 요새 아주 푹 빠진 중년 나이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일을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 소개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 딴에는 이게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는 일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제 처가의 일이에요. 더 정확히는 장모님과의 일이 되겠네요.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갔던 그때가 정말 엊그제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세월이 꽤 흘렀군요. 나이가 들수록 어째서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고 표현하는지 알 것만 같아집니다. 저를 은근하게 탐탁지 않아 하셨던 당시 장모님의 반응이 저희 뇌리 속에는 아직도 선운하게 박혀있죠.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지민이는 좀 더 멋들어진 서울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야 폼이 꽤 나는 사위를 얻는 것이지 않겠어? 저도 서울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는 나름 신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에게 깍듯이 매너를 다한다고 하여서 신사로 소문이 났어요.
뭐예요? 누가 언제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물어봤어요? 서울 토박이도 아니고 시골 출신이면서 스스로를 서울에 살고 있다면서 그렇게 묘사를 하다니. 이건 순사기지. 그리고 회사에서 신사로 소문이 났다는 거 착각이거나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증명한담? 대학 때부터 서울에 살았으니 저도 이제는 서울에 익숙해져서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네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제 말에 한치의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신사로 소문난 건 진짜라서 꽤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아우, 됐네요, 됐어. 이거 여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구만. 떠들어봤자 내 입만 아프겠어. 우리 지민이는 어쩌다가 이런 놈팡이에게 홀랑 넘어갔다. 아휴, 둘도 없네 착하디 착한 효녀가 우리 딸 지민이인데 이 시골 놈팡이가 제대로 꼬여내서 망쳐놨구만. 실례지만 혼잣말로 하시는 것 같은 그게 저에게 다 들립니다. 혹시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시라면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조언 좀 주십시오. 아니, 됐다니까 자꾸 그러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조언은 뭔 놈의 조언이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모님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벌써 장모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하여튼 간에 그게 허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어쨌든 장모님께서 저를 사위로 여겨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 특이한 허락을 받은 사람은 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장인어른은 따로 배웠었어요. 먼저 장모님을 뵌 후에 말이죠. 굳이 왜 따로 인사를 드렸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별거 중이셨거든요. 그래, 자네가 우리 지민이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사내답지 못하겠시리. 조금 가벼운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지민이가 이런 남자가 좋다는데 내가 반대를 할 수 없지. 우리 지민이 잘 부탁할 테니 행복하게 잘 살아봐. 웬만하면 우리 마누라는 상대를 들지 말고. 그게 내가 남자 대 남자로서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이자 조언이야. 예? 장모님 말씀이세요? 왜요? 너무 쿨하고 좋으신 분이시던데요? 혼잣말도 크게 하시는 걸 보면 겉과 속이 일정하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감히 평가라는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장모님을 너무 좋게 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벌써부터 나를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나? 아이고, 사람 참 적응이 아주 빠르구만. 우리 마누라 어떤 남자 앞에서도 기가 안 꺾이고 오히려 휘어잡는 무서운 여편녀인데 자네를 보니까 어쩌면 내가 그다지 걱정을 안 해줘도 될 법하구만. 그래, 앞으로 잘 살아봐. 내가 속으로 응원해 줄 테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처가를 만난 행운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가 연신 꾸벅 인사를 올렸고 장인어른께서는 굉장히 머쓱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장인어른처럼 외관에서 절도가 풍기는 분이 아주 좋았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께서는 멀리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어요. 거기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그걸 두시고 혀를 끌끌 차셨죠. 나는 시골이라면 질색이야. 못해도 수도권에는 살아야지. 서울 생활 저버리고 아직 한창 나이에 시골에 짱 박혀서 대체 뭘 하며 산담? 하여간 꽉 막힌 양반 같으니라고. 저는 그때 괜히 뜨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인어른께서 내려가신 시골보다도 훨씬 더 깡촌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단순히 서울 옆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게 저는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수도권에는 대단한 오지마을 시골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경기 북부의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나마 저는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빌라들이 몇 개 보이고 큰 시장이 있고 뭐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만 집안 어른들께서는 정말 시골 논밭만 보이는 집에서들 사셨어요. 저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하도 시골이라서 오죽하면 전쟁 때도 피해가 없었다고 해요. 전쟁 났다고 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 몸만 간신히 빠져나가기 급급했는데 짐을 어찌 챙기고 귀중품이란 걸 어찌 구분했겠어. 모두가 몸만 힘들게 빠져나가서 멀리 피난을 갔었던 거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 할머니, 그러면 그때는 이미 집들이 불에 타거나 망가져서 형체가 없었나요? 전장통에 그렇게 된 집들이 많았다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들었어요. 아니, 피난 갔다가 지친 몸 이끌고 돌아왔더니 집이 그대로 있더만. 혹시나 싶어서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신통방통하게도 누구 하나 왔다 간 흔적이 없었단다. 집에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동네 사람들하고 다시 모였는데 그때 들을 수 있었지. 여기가 하도 시골이라서 적군도 차마 여기까지 찾아 들어올 생각은 못했었다네. 그 바람에 집하고 재산을 다 지켰지. 얼쑤? 친할머니께서는 어깨를 덩실덩실 하셨지만 전혀 차마 따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어요. 경기 북부가 얼마나 북한하고 가까운지를 말이에요. 과장 없이 그냥 조금만 위로 가며 북한 땅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미친 듯이 긴박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엄청나게 시골이라서 아무도 안 쳐들어왔던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제야 뭔가 체감이 되었지요. 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전국에서 보자면 손꼽히는 시골인 거구나. 나는 서울 말고는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겠구나. 큰일 났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이든 어디든 멋진 도시로 나가 살아야겠다. 꼭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여기 시골에서 재미없게 나이만 들어버릴 게 뻔해. 희한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갑자기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그 원인을 모르셨지만 제 목표는 시골 탈출에 있었죠.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그랬던 만큼 저는 꽤 순박했고 순진했으며 어리버리한 편이었네요. 농사 지식 같은 건 몰랐어요. 제가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하자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께서 저는 그냥 농사 배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나 하라고 했거든요. 풀 뜯을 시간 있으면 책상 앞에 1분이라도 더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꼭 저 같은 놈들만 찾아서 친구를 사귀었고 점점 농사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고 주말에는 작게 가판대 장사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전형적인 순박한 시골 분들이셨어요. 머리 복잡한 거 딱 질색하셨죠. 단순하고 명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답니다. 제가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일찍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골 생활에 일가견이 있는 형수님을 저희 부모님께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며느리 잘 들였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저의 결혼에 아주 흔쾌히 찬성해 주신 것이죠. 엄마는 일 잘하고 손봐도 잘 맞는 며느리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러워. 우리 작은 아들이 서울 가서 멋진 아가씨하고 연애하더니 결혼까지 해서 거기서 쭉 산다는 거 엄마는 좋아. 찬성이야. 그래, 이 녀석아. 모른 남자는 큰 뜻을 품어야 하고 큰 뜻은 큰 물에서 펼쳐지는 법이다. 서울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 분명 더 큰 미래가 너에게 펼쳐지겠지. 우리는 알아서 잘 살 테니 너는 대릴 사이 마냥 네 처가에 앞으로 잘 하면서 살아라. 너는 이제 대대손손 서울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두 분 다 무척 반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빠, 대대손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서울에 쭉 눌러 살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력은 해볼게요. 아빠가 저희 눈앞에 보여주신 듬직한 엄지손가락, 그 따봉 사인은 제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심경이 복잡해질 때면 아빠의 그 두툼한 엄지손가락 모양을 떠올리며 제 자신을 다스렸죠. 그래, 나는 대대손손 서울 사람으로 살 운명이야.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다 서울에서 잘 사는 걸 보고 죽을 거야. 이깟일에 무너지지 않겠어. 사나이 체면이 있지. 제가 왜 자기 체면을 걸며 그렇게 힘을 냈는가 하면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처가와 가까운 동네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출퇴근하는 동선도 괜찮았고 아내가 집안의 장녀로서 장모님을 잘 챙겨드리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내의 동생인 제 처제는 취직을 부산으로 해서 거기서 살면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도 하고 있었죠. 장모님의 거침없으신 면모와 아내의 똘똘한 면모를 적당히 섞어놓은 인물이 바로 처제였답니다.
아내하고 연애를 처음 하던 시기, 처제는 아직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만나면 제가 밥도 잘 사주고 종종 커피 쿠폰도 보내주었더니 저를 무척 좋아하면서 잘 따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 마냥 아끼는 마음을 가졌죠. 결혼 소식에도 크게 반색해 주었던 고마운 처제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당찬 처제도 멀리 부산에 가서 살게 되었고 장인어른께서도 시골행을 미리 예고하신 바 있으셨기에 아내 생각에는 자기가 장모님을 옆에서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대릴 사위도 살아도 좋다 하는 소리까지 들은 입장이었기에 흔쾌히 처가 근처에서 살기로 결정했었던 건데요. 문제는 장모님께서 초반에 저를 향해 좀 많이 날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많이 못마땅하셨나 봐요. 아내하고 다 같이 있을 때는 별로 티를 안 내셨지만 아내가 자리를 뜨거나 하면 저를 대놓고 훑어보시면서 한숨을 푹 내쉬며 눈치를 주셨고 가끔은 굉장히 한심한 존재를 쳐다보는 듯한 그런 기묘하게 가늘어진 눈매로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그런 좌불안석 상황쯤은 어떻게든 모르쇠로 버텨보겠는데 말씀으로 공격하시는 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만 보시면 시골 촌놈, 눈치 없이 활발한 민폐, 남자보다 여자가 아까운 서울 대표 부부 이렇게 마치 사람을 놀리듯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괜히 주눅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레 음매기죽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기가 안 죽을 수가 없는 사안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민이는 달마다 생리도 꼬박꼬박하고 생리통도 거의 없는 애고 전에 무슨 검사 받았을 때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을 거라고 병원에서 그랬거든. 근데 둘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권서방 무조건 자네 문제 아니겠어? 장모님, 이틀 전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었고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으니 지적하시는 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좋게 봐주세요. 노력? 무슨 노력? 설마 밤마다 산책 좀 나가고 영양제 좀 챙겨 먹고 그런 걸 노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고, 시골 출신이면서 왜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해? 약초라도 다려서 먹는 정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장모님께서는 답답하다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의 홧김이셨는데 그게 도화선이 되고 말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웬 약초를 공수에다가 그걸로 진한 물을 우리신 거예요. 저는 대체 저게 정체가 뭘까 싶어서 미심쩍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옛날에 당신의 시댁에서 시집살이 당하던 시절에 그 시골 동네에서 많이 봐왔던 약초들 중 하나라고 하시며 당신만 믿으라고 자신하셨어요. 제가 뭘 어쩌겠나요? 사나이답게 그냥 들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어요. 늘 저를 비호감으로 바라보시던 장모님의 눈빛이 그날 처음으로 달리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죠. 아하, 이런 식으로 장모님의 호감을 사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구나. 제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약초 달인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장모님하고 저는 제법 거리감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제 추측이지만 장모님께서는 어느새 사위 위하는 장모, 이런 게 바로 나란 사람이다. 이런 감상에 빠지셔서 약간 역할놀이 같은 것에 몰두를 하신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저는 장모님께 박힌 미운 털을 뺄 수 있어서 좋았으니 그걸로 되었고요. 아내도 저희 두 사람이 조금 허물이 없어진 걸 보며 반가워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약초 달인 물이라는 거 효과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마실수록 몸이 무거워지는 듯 했으나 이제 와서 물을 수가 없었기에 또한 장모님의 기세가 너무 등등했기에 그냥 계속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사는 처제가 오래간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유명하다는 어묵하고 자연산 미역을 바리바리 싸두고 말입니다. 오래간만에 처제를 보니까 반가워서 저도 손을 흔들며 씩 미소를 입 지어주었죠. 그러자 처가에 발을 들이면서부터 정신없이 입으로는 떠들고 손으로는 싸운 것들을 장모님께 전달해드리고 있던 처제가 저를 쳐다보았고 다음 순간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나 미친 세상에! 형부? 저는 형부가 좀비인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웃는 모습이 왜 그러신 거예요? 처제, 오래간만에 봐서 나는 너무 반가운데 좀비라니. 인사말 치고는 너무 섭섭하게 들린다. 내 미소가 좀비를 연상시킬 만큼 대단했던 거야?
아니, 그 미소를 너무 이상하게 지으셨잖아요. 마치 마지막 입술을 바라보는 시한부 환자처럼. 안색도 너무 어두우셔서 순간적으로 진짜 좀비인 줄 알고 놀랐어요. 죄송해요. 형부, 그간 잘 지내셨죠? 제가 처제와 간단한 근황을 주고받고 있을 때 아내는 장모님께 좀비가 뭔지 설명해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영화 부산행에 나온 시체가 되살아난 괴물이 좀비라고 하면 다들 금세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었거든요. 설명을 듣고 나신 장모님께서는 다짜고짜 처제의 등을 한 대 후려치셨습니다. 아휴, 너는 언제 철이 들래? 어디서 그런 철딱선이 없는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엄마는? 그렇다고 왜 사람 등을 막 때리고 그래? 형부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내가 놀라서 그런 거지. 언니가 설명 좀 해봐. 형부 안색이 왜 저래? 뭔가 피부색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이거 지금 나만 느끼는 거야? 연락 주고받을 때는 형부 건강 안 좋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잖아. 처제의 주장에 아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께서는 혀를 쯧쯧 차시며 먼저 부엌으로 향하셨고요. 남겨진 저희 셋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해도 자꾸만 처제는 제 안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원인이 궁금해 미치겠다는 듯 혹은 걱정이 된다는 듯 크게 부릅뜬 눈으로 자꾸만 저를 살펴보았죠. 그러더니 저보고 다시 미소 좀 지어보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거 절대 거절 안 하는 저라서 열심히 미소를 지어주었죠. 그랬더니 처제가 역시나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게 어색하고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웃는 것마저 힘들어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불길한 소리 짓거리지 말라면서 처제에게 주먹을 들어 보였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고 말았으나 사실은 아까부터 심장이 불길하게 뛰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 몸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마침 처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들지? 혹시 내 건강에 정말로 큰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다면 이유가 뭐지? 솔직히 건강이 확 나빠질 이유 따위는 없는데 오히려 건강해질 이유라면 있지. 약초 달인 물을 꼬박 마시고 있으니 그게 도움은 되고 있을 거야. 건강이 엄청 나빠질 시기였는데 그 약초 달인 물을 먹어서 그게 방패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이 정도로만 컨디션이 나빠지고 만 것인지 싶은 추측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지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네요. 자기 언니의 왕주먹을 본 처제는 더 이상 저에게 안색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분위기가 제법 화기애애했죠. 그러다가 틀어오는 예능에서 노경을 소재로 삼아서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신 장모님께서 뭔가 떠올렸던 표정으로 이기양양하게 일어나시고는 금세 그 약초 달인 물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권서봐! 아직 과일 몇 조각 남았을 때 이것부터 얼른 들이켜. 쓴 입맛은 과일로 가시면 좋지. 그럼 그럴까요? 얼른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약초 달인 물이 가득 찰랑찰랑하게 담긴 컵을 받아들었을 때였어요. 예능에 몰두하는 줄 알았던 처제가 의심에 찬 눈초리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재빨리 빌었어요. 처제가 제발 이게 뭔지 물어보지 않기를 말입니다. 이런 걸 먹게 된 이유를 처제에게 밝힌다는 건 왠지 부끄러웠거든요. 아주 미약하게 남아있던 사나이의 자존심이라는 게 눈물을 흘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제가 뭐라고 화두를 던지기 전에 얼른 이걸 마셔서 치워버려 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컵을 입에 갖다 대자마자 처제가 질문을 날렸습니다. 엄마, 지금 저게 뭐야? 형부한테 엄마가 뭘 건네준 거야? 언뜻 봐도 그냥 음료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너 마침 잘 물어봤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어디 나처럼 사위한테 사랑으로 잘하는 장모 있으면 전국 팔도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저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턱에 힘 딱 주고 말을 하는 거야? 뭐 엄청난 보약이라도 돼? 근데 혹시 엄마 저런 것 때문에 형부 안색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얘는 왜 자꾸 안색 이야기를 꺼내고 난리야? 하나도 안 이상하구만.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해도 그게 다 명언 현상이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는 몸이 받아들이느라 약간의 부작용 같은 반응을 보였다가 점차 잦아들고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명현현상이라는 거지. 내가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나서 네 형부한테 그 영험하다는 약초 달인 물을 주는 거니까 너는 괜한 소리나 얹지 말어. 이래야 너도 예쁜 조카를 볼 것 아니야. 이런 노력을 안 했다간 영영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어. 원하면 움직여야지. 저는 장모님의 우렁찬 음성에 저도 모르게 동의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약초 달인 물을 마시다가 그만 입가에 질질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얼른 소매로 입가를 훔쳤는데 그러면서 처제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머쓱해서 마저 약초 달인 물을 먹고자 컵을 입가로 가져가는데 벼랑간 번개같이 처제가 저에게 몸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서 컵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놀라서 동시에 처제를 쳐다봤는데 처제가 표정이 일그러져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형부! 당장 입에 든 거 있으면 뱉어내세요! 그리고 방금 마신 것도 얼른 토해내세요! 아니, 대체 여태까지 뭘 드신 거예요? 저는 엄마가 말하는 약초가 뭔지 알아요. 예전에 시골집에 갔을 때 그걸 봤었으니까요. 그건 이렇게 복용하는 약초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지금 큰일 나실 짓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복용하는 약초가 아니었다고? 잘못 먹은 거라는 얘기야? 잠깐만. 네가 하도 인터넷도 많이 하니까 엄마보다 정보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보? 일단은 얼른 얘 말대로 얼른 뱉어봐. 아니, 이렇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얼른 토하든지 해. 제가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저를 채근했어요.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속에 든 걸 토해내야겠다는 직감이 들어서 억지로 변기 앞에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만 잔뜩 맺히고 토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답답했는지 처제가 아내를 향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칫솔 하나를 집어들어서 다짜고짜 제 입 안 깊숙이 그걸 쑤셔 넣었습니다. 바로 구역질이 나서 저는 거나하게 토하를 해버렸죠. 토하고 나니까 가뜩이나 컨디션이 별로였던 몸에서 기력이 훅 빠지더라고요.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을 나왔더니 장모님과 처제가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엄한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 좋은 약초니까 당연히 좋게 몸에서 작용을 하는 거지. 기력이 돌아야 힘이 솟아서 애도 만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해? 약초, 한약재 뭐 이런 거 맹신하는 사람을 한무당이라 그러던데 엄마가 한무당이었어? 임신 문제가 있었으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맞지. 약초 달여서 마음대로 복용하는 게 말이 돼? 너는 비타민 먹는 걸 병원 가서 물어보고 먹니? 다들 자기 몸 상태 보고서 약국 가서 사 먹지? 보약도 똑같아. 몸의 문제에 맞춰서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란 소리만 자꾸 하시네. 엄마, 녹즙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사람 몸이야. 야채에는 독성이 있는데 그걸 즙으로 매일 먹잖아? 그럼 몇 달 뒤에는 눈깔이 퀭해지는 게 사람이라고. 그리고 엄마, 저번에 엄마 친구분 영양 보조제인가 뭔가 하는 거 신봉하면서 엄청 드시는 바람에 호르몬 불균형 와서 병원 치료 받았잖아. 그거랑 이거랑 달라. 어디 자연에서 나는 약초를 공장에서 만든 보조제 따위하고 비교를 해? 하여간 나는 우리 권서방 생각하기로는 1등이 사람이니까 네 모함에도 나는 굴하지 않아.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시골집에서 지낼 때 들었던 그 동네 일화가 생각나. 시부모가 산에서 귀한 버섯을 캐서 몸 약한 며느리에게 다려줬는데 그 며느리가 죽었대. 알고 보니까 몸에 좋다는 버섯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이었다는 거야. 결국 시부모가 처벌은 안 받았지만 마음의 병을 얻어서 얼마 못 살고 차례대로 떠났다지. 내 생각에는 지금 엄마가 이 일화 속의 시부모 같아. 처제의 단호한 외침에 장모님께서 꼬리를 내리셨어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다는 아내를 말리지 않으시더군요. 장모님께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셋이서 병원을 갔습니다. 주말이라서 하는 수 없이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갔어요. 저는 가는 동안 아내에게 슬쩍 물어봤죠. 그간 약초 달인물 그거 제가 먹는 걸 순순히 동의하고 지켜봤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쉽게 돌변하여 병원까지 저를 데려가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쉰 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은연중에
당신 낯빛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사실 생각은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오늘 얘가 당신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이 생각이 딱 들더라. 나는 내 남편을 매일 봐서 그 변화를 잘 몰랐지만 오래간만에 이 얼굴을 보는 내 동생은 그 변화를 알아차린 거구나. 매일 보는 사람마다 오래간만에 보는 사람의 판단이 훨씬 정확했구나. 절대 가볍게 넘길 게 아닐 거란 예감이 불현듯 들었어.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처제의 눈이 더 정확했을 듯 싶었네요. 불안과 걱정을 안고 도착한 응급실. 저의 증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금 막막했는데 똑부러지는 처제가 의료진에게 제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이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의사의 놀라운 표정이었는데요. 저를 살펴보려고 다가오자마자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크게 경악을 하였거든요. 마치 못 볼 거를 보고만 사람처럼 말이에요. 의사의 반응에 아내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안색이 육안으로 봐도 너무 안 좋으신데요. 약초 달인부를 계속 드셨다고요? 의문의 약초 농축액을 드시고 나서 간 수치가 1000 넘게 올라서 급성 간염이 온 응급 환자분이 지난달에 계셨었는데 그분의 안색 못지 않으세요 지금. 뭐라고요? 제가 그 정도인가요? 몸이 너무 안 좋기는 해도 어찌어찌 일상생활을 했는데 저 혹시 죽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제가 서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 눈이 까뒤피지는 게 저 스스로 느껴져서 공포스러웠어요. 아내가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세상과 완전히 의식을 단절하였고 눈을 힘겹게 떴을 때는 이미 주말이 다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 병실에 제가 있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초췌해진 모습의 아내가 보였어요. 아내가 저를 보자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군요.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있잖아. 간 수치가 말도 못하게 오른 상태였어. 간 이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 나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간 이식이고 뭐고 당신 이대로 떠나는 줄 알았어. 제가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모양이었어요.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내내 와 계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신 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되는 줄 알고 부모님은 오열을 하셨었대요. 그리고 저희 형수님이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장모님의 싸대기를 연속으로 때리시는 바람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어떤 시민이 신고를 해서 병원 앞에 경찰이 왔었다는 엄청난 후문도 함께 들었네요. 세상에 듣고도 상상이 안 갔습니다. 대체 어떤 수준으로 살벌하게 사람 싸대기를 때리면 그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수더분하고 일 잘하는 분으로 형수님을 알고 있었건만 제가 전혀 모르는 일면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광경을 못 봤다는 건 조금 아쉬웠네요. 아무튼 제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진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깨어난 저를 보시고는 하늘에 감사기도를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작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배로 낳은 제 소중한 자식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황당한 결혼 생활을 끝마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아들에게 부디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서울에서 대대손손 살길 바랐던 저희 오판을 뉘우칩니다. 제 아들 녀석이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와서 잔잔한 시골 생활을 하며 시골 처녀를 만나 그렇게 유유자적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잠깐만요. 두 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기도해요? 아니면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두 분 다 제 결혼을 누구보다 좋아하셨고 응원하셨고 제가 서울에 계속 살기를 바라셨잖아요. 이런 일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다고요?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를 겪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요. 저희 부모님의 급견에 놀란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자 제가 아내에게 단단히 홀려서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두 분 다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들 자식을 키워봐야 어차피 여자 만나면 홀라당 빠져버리니 소용이 없다는 탄식도 내뱉으셨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을 달래드릴 수가 없었네요. 아내 또한 저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했어요. 다만 장모님 일로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하고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걸까 싶어서 당신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이야. 죽을 뻔한 당사자로서 내가 왜 화가 안 나고 왜 기가 막히지 않겠어? 당연히 엄청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당신하고 서먹해지거나 이혼이란 결정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 장모님께서 나한테 이거 안 마시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신 것도 아니었잖아. 내 의지로 그거 마셨던 거야. 책임이라면 나한테도 있으니까 당신이 너무 그렇게 자책하면서 힘들어할 것도 없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진짜로 잘할게. 나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든 말든 그렇게 상관이 없어. 당신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니까 혹시나 당신 때문에 임신이 안 되고 있다니 어쩌니 하면서 괜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아내하고는 오히려 그때 좀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서로가 최우선이고 서로를 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을 확인했으니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끼어들 수 없었죠. 만약 제가 더 늦게 병원을 찾았다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저의 이상 징후를 바로 알아차려준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처제는 한사코 제가 감사 인사를 하는 걸 거절해댔어요. 저희 엄마가 버리신 일이니까 딸로서 저는 민망해서 죽겠는데 왜 굳이 저한테 자꾸 고맙다면서 보답하겠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부,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을 보고 나서도 그걸 말하지 않고 숨길 만큼 느긋한 성격으로 자라지 말라고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셨네요. 제가 은근히 한 성깔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점들 엄마를 쏙 빼닮았거든요. 비록 저희 엄마가 형부한테 큰 실수를 범하셨지만 제가 형부의 건강 이상을 바로 알아차리고 나서 열심히 표현했던 것도 저희 엄마에게서 받고 배운 성격이기도 하니까 저희 엄마를 너무 그렇게 마냥 원망만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제가 생각이 깊더라고요. 장모님하고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작은 딸이면서 막상 자기 모친을 속으로는 가장 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더니 처제는 저에게 원래의 미소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장모님께서는 제 형수님께 불시에 싸대기 습격을 받으신 것으로 이미 일부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걸로 참작 좀 해달라고 농담 섞인 부탁을 남겼습니다. 장모님께서 혹시 저에게 뻔뻔한 철판을 깔고 저를 대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사실 잠깐 했었는데요. 권서방,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만 아는 척은 다 해가면서 권서방을 사지로 몰아넣어버렸어.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 장모님께서는 전해본 적 없는 씁쓸하고 차연한 기색으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 사과를 받자마자 저는 어느새 우리 형수님이 싸대기 때린 걸 내가 어떻게 사과드리지? 이런 생각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의 왼쪽 뺨에 아직까지도 맞은 흔적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시 머리를 싸매다 장모님께 꾸벅 목례부터 들었지요. 저야말로 저희 형수님께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장모님께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 난처한 기분입니다. 맞으시고도 사과를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고 됐어. 소뚜껑만한 손이 바람을 가르고 휙휙 날아왔을 때는 눈앞에 별이 보여서 뭐 이런 망할 년이 다 있나. 이 시골 년은 위아래도 모르고 사나. 솔직히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니 맞는 걸 억울해서는 안 되겠더만. 네? 실례지만 지금 장모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맞죠? 이틀 전에 맞으셨다는 게 아직도 자국이 보일 정도인데 이걸 당하고도 장모님께서 사과를 안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저는 제가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저승에 온 것이었군요. 이제 명쾌해졌습니다. 권서방, 지금 나를 매기는 거야? 아니 나는 뭐 이런 것에 한 번쯤 굴하고 살면 안 되나? 내가 거침없고 때로는 무식한 무대포이기는 해도 기본적인 양심 한 줄기는 있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장모님, 혹시 장모님 저희 형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희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휴, 이런 건 왜 눈치가 빨리 돌아간다. 그래, 내가 한마디 듣기는 했어. 약초 달인 물을 위험하게 실이 함부로 먹인 것은 실수라고 넘길 수 있지만 애가 빨리 안 생긴다고 타박하고 면박 주면서 약초 달인 물을 먹게 한 것, 거기까지 온 과정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라고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더만. 그 소리를 듣고 장모님께서는 생각이 많아지신 모양이었습니다. 착잡하고 회한이 깊어 보이는 장모님의 표정에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을 마저 털어보냈어요. 이미 장모님께서는 실수와 잘못 모두를 인정하셨음을 그 순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다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환한 미소를 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께서는 이내 살짝 눈물이 고이신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런 말씀도 슬쩍 중얼거리셨고요. 우리 딸들이 권서방 자네의 미소가 돌아왔다고 하길래 저게 웬 소리인가 했더만 확실히 그 약초 달인 물을 마시기 전에 미소로 돌아왔네. 그거 먹고서 안색이 확 가버린 게 맞는 거였다니. 새삼 이렇게 확인사살을 다 받는구만. 아휴, 내가 뭔 놈의 짓을 저지른 것인지. 혼잣말인지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모를 내용을 듣고 난 저는 가만히 양손 엄지를 들어 보여드렸어요. 쌍따봉이었죠. 그러자 장모님께서도 어색하게 머뭇거리시며 양손 엄지를 저에게 들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사건은 완전히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했기에 제가 건강 회복만 하면 이제 문제없이 행복하게 다 잘 지낼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 딱 보름 만에 장모님께서는 시골행을 선언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같이 지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걸 쉽사리 두고 볼 제 아내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눈빛을 쏘았지만 아내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장모님께서 온전히 내리신 결정이라는 의미였죠. 제 사건 때문에 떠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꽉 막히고 답답한 인간이 내 욕을 하고 나를 비웃으며 약초에 다리는 나인데 도시 여편녀가 왜 설쳐서 그런 꼴을 보았나 이렇게 떠들어대던데 그 꼬라지 없애버리고 싶어서라도 내가 거기로 가봐야지. 하지만 장모님, 시골 생활은 질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가서 지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에서 먼 건 당연하고 부산하고도 멀어서 외로우실 텐데요. 그까지 시골이 뭐라고 나를 외롭게 만들겠어? 설마 죽기야 하지는 않을 테니 권서방은 우리 지민이나 잘 챙기면서 지내. 소식 좀 자주 전해주고. 그렇게 장모님께서는 영원히 서울 바닥에만 붙어 사실 것 같았건만 시골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우선은 간단한 짐부터 가지고 가셨죠. 겨울이 되기 전에 올라오셔서 다른 짐도 챙겨가실 것이고 해가 바뀌며 서울집을 서서히 어떻게든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작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엄청난 결단에 저희 가족도 놀랐어요. 저희 부모님, 형, 현주님 말이에요. 아직 분들이 안 풀리셨는지 장모님을 향한 앙금을 속에 담고들 계셨는데 장모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자 좀 낫다는 반응들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몇 주가 지난 뒤 형수님께서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소감을 밝히셨죠. 역시 그분이 문제였던 건가 봐요. 스트레스의 주범이 사라지니까 두 사람이 보란듯이 바로 아이가 생긴 것만 봐도 아주 명확하네요.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축하해요. 글쎄요. 장모님께서 시골로 가버리신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곁에서 잘 챙겨주시는 것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부부가 금세 임신이 된 것이었는데요. 그걸 두고 형수님께서는 장모님이 사라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늘 형수님을 존경하고 충성하는 심정이 있었기에 구태여 반박은 안 해드렸네요. 제가 가장 충성을 다하는 제 아내가 임신한 뒤로 제가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2배로 정신없이 지냈네요. 다시 출퇴근한 직장을 잡은 지 오래였지만 퇴근하면 피곤한 것도 있고 아내부터 챙기며 살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호언장담을 하셨던 것과는 달리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어요.
시골 생활 안 맞고 장인어른하고는 더 안 맞다는 신호는 통화할 때마다 저와 아내에게 번갈아서 자꾸 드러내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계속 모른 척 하겠어요? 다시 오시고 싶으면 오시라 그랬지요. 그랬더니 자존심에 바로 그러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핑곗거리 제대로 잡으시고는 다시 올라오셨던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첫째와 둘째가 쌍둥이라서 그래요. 그것도 남자 쌍둥이요. 저는 당연히 한창 일을 할 때였고 아내는 쌍둥이를 품고 사느라 임신기간 내내 고군분투했기에 사회생활에 대한 열망이 차곡차곡 쌓여있었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바로 일을 하고 싶어 했을 정도였어요. 저희 부부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둘이 아이들만 보면서 지낼 수 있었겠나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했는데 네, 바로 장모님이셨던 거예요. 내가 우리 딸들 가슴 찢어질까봐 굳이 말은 안 하고 살았지만 나는 항상 아들이 가지고 싶었어. 아들 낳아서 키워보는 게 옛날 내 소원이었지. 앞뒤 꽉 막힌 시골 촌사람들을 시댁으로 두는 바람에 그놈의 딸 말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염불을 어찌나 많이 들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우라통이 터지는구만. 아무튼 내가 그 수건을 우리 손자들 보게 될 것으로 풀게 되네. 야,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애들 보게 되셔서 좋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라질 놈의 시골 생활 저버리고 올 수 있어서 나야말로 아주 고마운 상황이지. 권서방, 앞으로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지민이하고 재미있게 지내. 아이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네요.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는 열심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장모님께서는 안색이 퀭해지셔서 저희를 난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셨던 듯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자존심 때문인지 한사코 무조건 괜찮다며 버틸 수 있다며 그렇게 구셨습니다. 아이들이 나란히 돌잔치를 했을 때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자리에서 장모님께서만 혼자 우셨어요. 감개무량하셔서 그러시는 건 줄로만 모두가 그렇게 알고 감동했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장모님의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엿들어 버렸습니다. 죽어랍시고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육아를 했는데 이제야 겨우 돌이구나. 대체 언제나 되어야 애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화장실이라도 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미쳐버리겠네. 그 이후로 장모님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장모님의 육아 부담을 얼른 줄여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라는 게 태어난 셋째도 장모님께서 봐주시는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했네요. 지금은 애들이 다 컸어요. 자기 외할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들로 자랐죠. 아, 참고로 장모님께서는 결국 장인어른하고 이혼을 하셨고요. 당신께서는 극구 부인을 하시지만 저희 부부의 추측으로는 몰래 연애를 하시는 분도 현재 계시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든 굴러가며 잘 사는 가족들이에요.